예, 자, 유통과 소비재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분들이 오셨네요. 자, 2020년 코로나 상당히 힘들었지만 반대적으로 보면 화려한 종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 전쟁에 잘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요? 자, 2021년에도 반드시 종목 전쟁은 ING 진행될 겁니다. 자,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스몰캡, 야, 중소형주에 대한 종목들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 이거 상당히 오늘 흥미진진한 이슈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재조명, 이것도 오늘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번 콘텐츠는 좀 책임감이 좀 남다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5분 모셨고 우측에 스몰캡 팀부터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담당하고 있는 부분과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미드 스몰캡 팀장 손세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미드 스몰캡 분석만 한 지 지금 한 14년 요 정도 됐기 때문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은 종목을 좀 알고 있고, 역사도 알고 있고, 요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미드 스몰캡 팀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백준기 위원 넘기겠습니다. 네, 스몰캡 팀원 백준기라고 합니다. 그 업계 이 화석 같은 우리 팀장님을 잘 보필하고 있는 팀원이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좋아하는 이제 종목들이 소비재나 이제 좀 눈으로 보이는 이제 저희가 쓰는 것들, 그리고 미디어나 콘텐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많은 좀 도움을 좀 드리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NH투자증권 미드 스몰캡 팀의 이현동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 팀장님 오른쪽에 잘 보필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제조뿐만 아니고 컨텐츠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만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거는 좀 군대 문화입니까? 스몰캡이? 이렇게 팀장님에 대한 이 보좌하는 듯한 충성심이 상당한 것 같은데. 제 말을 안 따르면 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쪽인, 양 냄새가 벌써 풀풀 납니다. 야, 제약바이오. 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구완성입니다. 예, 저는 지금 한 4년째 NH에서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제약사와 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대표 헬스케어 업종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이고요. 저는 약대를 나왔고 약사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최대한 바이오 신약까지도 커버리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옆에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신성인데 나간준 연구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이제 의료기기 쪽 담당하고 있는 나관준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로 이제 데뷔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일단 의료기기 쪽, 특히 저는 이제 뷰티케어, 톡신 필러랑 이제 임플란트 쪽 위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좋게 보고 있던 뷰, 이런 자리 공유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좀 궁금한 부분들, 그 다음에요. NH 인베스트먼트 포럼답게 내년도 전망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이고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그 효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 글로벌리 이 금융시장의 섹터에 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구한성 연구원님, 소위 백신의 개발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그 가능성이 매우 긍정적인 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소위 한국 시장의 코로나 수혜주들 상당히 좀 출렁거림이 있거든요. 이 현상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예, 그 가장 최근 뉴스로
그 파이자 백신이 아마 코로나 백신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임상 결과,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요. 연말까지 해서 모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총 3개 회사의 백신이 출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각국 정부는 이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코로나 수혜주에서 그동안 피해주였던 텍트주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파이자 백신 뉴스가 나오자마자 뭐 항공주라든가 뭐 카지노, 엔터주 오르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진단 시약 관련 기업들, 코로나 치료제 기업들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 올해를 돌아보면 워낙 많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 시약 업체들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조정은 불가피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있고요. 다만 그 펀더멘탈 어닝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진단 키트 업체들이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백신 업체들이 뒤늦게 내년에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단 시약보다는 치료제보다는 백신 쪽 특히 이제 글로벌 CMO 업체들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옆에 있는 목소리가 아주 멋있네요. 우리 나간준 영역에 좀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자, 투자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영역이 있어요. 톡신, 필러. 자, 이쪽은 좀 레드오션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톤다운을 좀 하면서 뭔가 좀 투자 대상에서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좀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많은 톡신 필러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뭐 가격 인하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예. 면에서 뭐 마진율 훼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뭐 성장하기엔 좀 제한되는 거 아니냐, 예. 레드오션화 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근데 저는 사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톡신 기업들이 그렇게 톡신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이렇게 레드오션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은 마진이 아직도 남는 국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들은 추가로 애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실적적으로 성장 가시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메이저 톡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레드오션화가 된 국면에서 과연 과거처럼 내수 MS 확대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의미가 있느냐?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내수 확대는 큰 마진율에서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수출 쪽, 특히 빅마켓, 최근에 이제 휴젤이 중국적 허가를 예. 받았는데요. 이런 기업들처럼 이제 글로벌리하게 빅마켓으로 나가는 기업들에게서 내수 대비 단가가 높은 특성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해서 중국 모멘텀 있는 톡신 기업들, 기타 이제 수출용 허가를 받고 수출을 나가고 있는 톡신 기업들에게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투자자 입장 그리고 주린이 입장, 시청자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계속 이 영상에서 좀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손세현 팀장님. 아직 2020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10월부터 중소형주들 흔들림이 좀 있었고, 물론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지만 12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개인들의 대주주 회피에 대한 물량은 현실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중소형 투자에 대한 그 적기, 이거 다 고민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 대한 중소형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도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참 저희 팀원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든 예. 장이었어요. 이 테마가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불었단 말이에요. 예. 저희가 뭐 예상치도 않았던 테마, 최근에는 뭐 콜드체인까지 엮여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그만큼 이렇게 테마가 이제 순환매가 되면서 종목들의 장세가 어마어마하게 했었고, 결국은 그 테마를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이익이 났을 거고, 테마를 뒤늦게 접해서 타신 분들은 손실도 많이 났을 거고. 예. 그래서 그 개인들 올해 많이 투자를 하셨지만 많이 좀 마찬가지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장세는 내년에도 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최대 주주 요건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상황이고 원래는 이 시기에는 중소형주가 원래 안 좋아요. 수급적으로 최대 주주 요건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통 언제 올라가냐면 한 12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2021년 새해를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예. 왜냐면 그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의 그 내년의 전망들이 나와요. 아, 예. 예, 그때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뭐 매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12월 정도부터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활발히 이제 기업 탐방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대주 요건을 좀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미 피하신 분들은 또 새 종목을 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종목도 사고 이렇기 때문에 예. 보통의 타이밍 제가 뭐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2월 중순부터는 다시 내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21년을 보면은 뭐 테마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테마가 수익이 되느냐, 실현 가능한 이제 수익이 나오느냐, 요걸 봐야 됩니다. 요거에 따라 주가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테마는 수익이 되는 순간 산업이 됩니다. 예전에도 태양광 테마가 있었지만 이게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는 순간 태양광 산업이 됐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산업이 내년에 형성되는 테마에서 산업으로 진화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는 눈여겨봐야 된다. 그게 2021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 손 팀장이 소위 이 국산화 전략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걸작들을 발출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은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이현동 백준기 연구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백준기 연구원의 특징이 소비 트렌드를 잘 포착을 하더라. 이게 좀 강점인 것 같거든요. 자, 내년도 소비 트렌드 좀 주목하고 있는 영역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요즘에 뭐 저도 전세를 살고 있지만 예. 그 되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없어지면 좀 어떻게 될까라는 좀 고민을 해보면 이게 저는 리모델링 시장이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굉장히 핫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집을 고쳐서 사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자기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 결국 전세가 없어지면 매매라든지 월세 쪽 트렌드가 생길 것인데 예. 월세도 돈 많이 받으려면 집을 예쁘게 고쳐야지 집이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집의 거래량 자체는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집에 투자하는 집에 들어가는 소비들 이런 소비재들이 내년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로 2020년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한 또 영역을 잘 만드신 분이 얘기해서 좀 여쭤봤고요. 맨 끝에 앉아있는 이현동 연구원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뭐 길거리 다니다가 뭐 팽수라는 얘기 좀 들어본 적이 뽀로로 듣고 있습니다. 뽀로로 네. 얘기 듣습니다. 자, 죄송하고요. 내년에 2차 전지와 IT 쪽도 계속 탐방을 다니실 거고 투자 아이디어를 잡으실 건데 2차 전지 쪽에 뭐 괜찮은 종목들 또 IT 쪽에 괜찮은 종목들 좀 미리 좀 선별해 두신 건 있으신가요? 일단은 최근에 제가 탐방을 다녀보면 예.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네. 올해 이제 조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우리 국내 업체들이 해외로 투자하는 공장들에 대해 증설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하는 부분이 늦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제 투자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저희 비단 LG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삼성 SDI뿐만 아니고 글로벌로는 뭐 놀스볼트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쪽에 전지를 증설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벤더 체인 내에는 조금 무차별적인 수혜가 한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 엔진이라는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증설분을 조금 늘릴 거라고 저희 반도체 연구원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최근에 이제 하도가 되는 게 뭐 TSMC다, 뭐 AMD다, 엔비디아다 그런 류의 종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면 분명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수혜도 분명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발주가 나왔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하는 컨셉을 저희는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스몰캡 팀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또 자료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손 팀장에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한번 준비된 자료와 함께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해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완성 연구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시장을 그래도 이 녀석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궁금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CMO 업체들. 자, 삼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자, 이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잡아야 할까요? 내년도 NH 하우스 뷰에도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예, 일단 그 CMO라는 영역으로 한정짓기보다는 대형 업체, 헬스케어 대형 업체를 내년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놓고 보면 사실 올 한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시장을 아웃퍼폼했습니다. 1년 전을 돌이켜 보면 1년 전까지만 해도 워낙 이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CMO에 대한 네거티브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주가도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 초부터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했고 각각의 투자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트룩시마가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수혜로 이 CMO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수주 계약이 5, 6월 달에 집중되면서 주가가 80만 원, 90만 원까지도 갔었죠. 그래서 이게 과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약간 회의적이고요. 다만 연말 연초쯤에 조정을 주면 조정 시 매수 전략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회사 다 워낙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내년 특히 하반기 상승 여력이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램시마 SC 유럽 판매 추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잘 팔렸을 때 당연히 지금보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거고요. 이게 부진하다면 사실 저는 좀 내년에 어렵지 않을까. 올해 너무 주가가 많이 상승한 부담도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 트룩시마를 뛰어넘는 램시마 SC,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정기 유지 보수, 공장 셧다운 등을 감안했을 때 20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실적 고성장 국면에 접어들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시면 특히 하반기에 주가 흐름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1월 2일 날 6개월 락업 물량이 있어서 수급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1월 2일 전후로 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일단 내년에 본격적인 이 뇌전증 치료제 미국 판매 데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년 3월에 유럽에서도 허가가 날 거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오히려 올해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거 대비 그 연초에 수급적인 요인만 물량 부담만 넘어서면 내년에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 말고 오히려 바이오 신약,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이런 바이오 신약 종목들에 대한 전망도 어떻게 보시나요? 올 상반기 때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고요. 하반기는 약간 변화된 양상이에요. 오히려 하반기는 신규 상장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오플로우라든가 박셀바이오 같은 신규 바이오 신약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도 피플바이오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 그 트렌드를 돌아보면 분명히 이제 대세가 되는 기술 테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명확히 소외되는 종목이 나오고요. 헬릭스미스뿐만 아니라 파맵신, 펩트론 같은 종목들 주가가 하나도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 철저히 소외되고 있고 대신에 뉴페이스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가 워낙 빠르게 변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신기술들이 이 신규 상장 기업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트렌디한 기술을 가진 트렌디한 바이오 업체들이 내년에도 상장을 굉장히 앞두고 있고요. 기대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GI 이노베이션, D&D 파마텍, 네오이뮤텍 굉장히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또 선보일 거기 때문에 예. 내년에도 신규 상장 종목들을
바이오 신약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전히 그 유동성 장세의 하나의 그 특징적인 모습들도 이런 제약바이오 영역에서 나타난 부분이고, 내년도는 이제 소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몰캡 팀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상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손 팀장에서부터 준비된 자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미들스몰캡 팀장의 P팀에서 이제 2021년 이제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일단은 지금 보면 유동성은 사상 최대입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유동성은 사상 최대인 상황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의 히스토리로 보면 유동성이 되면 이제 예탁금이 많으면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이제 중소형주가 상대 강도를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형주 좋을 거고, 근데 뭐 중소형주만 좋은 건 아니고 대형주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예, 그거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시장이 좋을 거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다 좋아. 그러면 어떤 쪽 업황이 갈 것이냐. 그러면 저희는 결론적으로 성장주가 계속 시장 주도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현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로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고 시장이 변하고 있고 우리 생활상이 변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게 최근 10년 사이에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장주가 다른 가치주, 일단 일반 제조업 이런 것들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실내로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고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있는 거는 전통 제조업이 아닙니다. 뭐 게임, 컨텐츠, 뭐 아니면 그 헬스케어,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죠. 이게 전통 제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무형의 가치에서, 예전에는 유형의 가치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무형의 가치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 본다면 성장 산업인 그린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쪽과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내년에 아까도 말씀해준 대형주도 좋을 거고 중소형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EPS 증가율,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EPS 증가율 뽑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증가율이 88%에 달했습니다. EPS 증가율이.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29%밖에 증가를 안 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확정치는 아닙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를 보면 내년에는 유동성 장세가 되고 경기 회복이 될 거라 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올해 증가율이 29%에서 42%로 증가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면 중소형주는 올해 너무 좋았죠. 올해는 EPS 증가율이 88%에서 내년에도 증가는 하긴 하지만 증가율이 45%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형주에 대한 메리트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좀 더 EPS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6개 기업을 저희 팀원들이 조미료를 조금만 첨가를 해서 24시간 밤새 고민을 해서 6종목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니까 미들 스몰캡 추천주 6선이라고 해서 KG 모빌리언스, 대한제분, E&D, 세아제강, 라운피플, 하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가서 휴대폰 PG 관련된 내용들 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오늘 그 6종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6종목을 저희가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률이 대형주보다 높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존 비즈니스에서 성장을 하다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하나 붙으면 성장률이 더 가팔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더 기존 비즈니스가 신규 아이템, 신규 시장 이런 걸로 추가가 되면서 성장률이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진 기업을 6개를 선정한 거고,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KG 모빌리언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결제 피지 업체입니다. 예.
휴대폰 결제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이게 요새는 다 쇼핑몰이 모바일로도 다 쇼핑이 가능하고 결제가 되는데 국내에서 보면 KG 이니시스라는 신용카드 피지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도 다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KG 모빌리언스에서 하는 그 신용카드 피지는 뭐냐면 제가 그 자료 화면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을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한 건데 예. 여기 보시면은 그 문자 승인 번호가 옵니다. 내가 쇼핑몰 결제를 할 때 그 승인 번호를 입력을 하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 통신사의 요금에 나오는 거죠. 이 결제는. 근데 신용카드 피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요금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KG 모빌리언스는 통신사 요금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신용카드 피지 업체들은 쇼핑몰 업체한테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한 달 뒤에 신용카드 피지 업체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결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신용카드 업체한테 받겠죠. 그럼 신용카드 피지는 한 달 뒤에 KG 이니시스 같은 신용카드 피지한테 줘요. 그럼 신용카드 피지는 그걸 받은 다음에 줍니다. 그래서 2달 정도가 걸려요. 근데 KG 모빌리언스 같은 휴대폰 피지 업체들은 통신사한테 돈을 받기 전에 미리 쇼핑몰 업체한테 돈을 줍니다. 선지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피지 업체보다 KG 모빌리언스 업체 같은 회사들은 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통신사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유동성 자금도 풍부한 그런 특징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된 자료 보시면 휴대폰 피지와 신용카드 피지 차이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결제를 쓰는 사람이 많은지 요거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을 표로 나타내셨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휴대폰 결제 이 시스템을 쓰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워낙에 발달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쓰지 굳이 쇼핑할 때 통신사 요금 결제를 안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신용카드 발급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게임 아이템 살 때도 휴대폰 결제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준 자료 보시면은 신용카드 말고 휴대폰 피지 시장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긍정적인 건 뭐냐면 2015년에 한번 자료 보시면 2015년에 이 휴대폰 피지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 한 달 동안 결제해서 한도가 있어요. 이게 15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년도에 시장 자체가 2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50만 원이었던 결제 한도가 60만 원으로 이제 한도 상향이 됐고요. 근데 그 한도 상향률이 별로 크지가 않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데 올해 4월에 6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휴대폰 피지 시장은 계속 있고 예. 이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상향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 그동안 휴대폰 결제가 6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한 달 동안. 근데 그동안은 가전제품이라든가 백색 가전 이런 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항공권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고가 아이템들을 휴대폰 결제로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년에 이 휴대폰 시장은 예전보다는 성장률이 더 가팔라지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거는 휴대폰 TG 3사 국내 3개사가 있거든요. KG 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와 머니트리 요 3사가 결론적으로 다 좋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 투자 아이디어는 AI 머신 비전에 대한 부분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AI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조류독감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AI를 조류독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시대가 내년에 언젠가는 내년이든 언젠가 내후년이든 올 겁니다. 예, 언젠가 올 거고 지금 라운피플이 영위하고 있는 거는 AI 머신 비전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막
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라운피플도 내년에 연간 탑픽으로 눈여겨볼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AI 비전을, 머신 비전을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해외는 이미 많이 쓰고 있고 이 회사하고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코그넥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제가 뭐 자료 화면 보여드리면 코그넥스의 회사의 주가를 보시면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가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미 내년 실적 기준으로 50배 이상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PER이 50배 이상 평가가 되고 100배 이상 평가가 된다는 거는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적용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피플의 이 AI 머신 검사 비전도 점차적으로 커질 거고 이제 개화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이 회사의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장표 보니까 라운피플의 AI 머신 비전 부분에는 매출액도 점점 우상향하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분야는 보통 PCB 업체들 외관 검사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AI 머신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외관을 검사를 해서 불량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PCB의 검사 장비에 이미 도입이 돼서 성장률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장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PCB 업체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거 그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중고차 보면 중고차의 가격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요. 근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AI 머신 비전으로 중고차의 외관을 검사를 해서 이거를 객관적인 단가를 산출하는 데 쓰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면은 이제 그런 계약할 때 그 가격에 대한 분쟁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아니면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의 생태를 AI 머신 비전으로 계속 관찰한다는 거. 이런 것들까지 라운피플의 연구 과제, 국제 과제로 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피플의 성장성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향후 스마트 팩토리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회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빛납니다. 손세훈 팀장의 이 내용들이 빛나고 머리도 빛납니다. 자, 그럼 바로 죄송합니다. 이현동 연구원님,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빛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E&D라는 회사이고요. 혹시 제 자료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이 회사를 커버하고 나서 보이는 것들인데 예.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오래된 차 뒤에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차는 서울 사내문원을 들어올 수 있다는 증표와 같은 건데요. E&D는 어떤 걸 만드냐면 이 파란 색깔을 달 수 있는 장치, 즉 DPF라고 불리는 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오래된 소렌토라든지 투싼이나 산타페 같은 회사 차들은 우리가 분류하기로는 약 250만 대의 5등급 미세먼지 차량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이걸 달아야지만 서울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E&D는 이것도 만들면서 이 DPF 안에 들어가는 촉매도 같이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장 보니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와 또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한 방향이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뉴스 기사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E&D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는 사대문 안만 못 들어오던 이 노후 경유 차량이 지금부터는 서울 시내를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는 거죠. 즉 친환경으로 가기 위함을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건데 지금 투자업계의 화두도 ESG 혹은 사회 책임 투자라고 말하는 부분들인데 즉 환경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기업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E&D라는 기업한테는 충분히 이런 투자의 환경에서도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장표는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의 가능성.
이거를 네. 지금 염두에 두신 거네. 맞습니다. E&D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DPF 관련된 매출로도 연간 1,000억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아까 제가 촉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으로부터 예산 증가 부분과 함께 매출 증가가 15% 이상 기대되는 가운데서 지금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 업종입니다. 예. 어떤 거냐면 양극활 물질 전구체라고 조금 어려워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원재료 물질에는 니켈이나 코발트, 만강 같은 게 들어가는데 니켈과 코발트를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모양대로 그림처럼 갈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에코프로 밑에 자회사 말고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LG화학에서 이런 것들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동사는 이제 LG화학의 파트너인 포스코 케미칼과 LNF에 이런 것들을 넣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증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납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 같은 양극재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어요. 예. 동사는 기본적으로 환경사업부만으로도 멀티플을 10배 이내로 PER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매출이 더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충분히 큰 멀티플 리레이팅이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내용은 펫산업? 아, 네. 네. 그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예. 가장 유망한 업종은 저는 반려동물 사업이라 보고 있거든요. 저희 옛날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 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예. 자기 반겨주는 건 개밖에 없다고. 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애랑 개랑 같이 키웁니다만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분야가 애랑 개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추이라는 회사가 주가를 보시면은 코로나 직전에 28불이던 주가가 지금 70불까지 올라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개를 조금 더 많이 돌보다 보니까 그냥 반려동물에 쓰는 비용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제부는 자회사 우리화를 통해서 국내 1위 펫 사료 업체를 이미 다 구축을 했습니다. 사료. 그래서 예, 그 수입업 하는 사료들 말고는 대부분 이 우리화의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펫산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회사가 왜 대한제분일까에 대한 부분을 매출 추이 전망으로 표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화의 매출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일단 우리화가 2018년에 280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었는데 2019년에 930억, 올해는 한 1,100억 정도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충북 음성에 공장이 증설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저는 한 1,3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친숙한 그림입니다. 곰표. 이 회사는 원래 이제 곰표 밀가루나 곰표 사료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예. 지금 이제 이 곰표라는 브랜드가 다양한 뭐 맥주라든지 아니면 팝콘, 요즘 패딩도 만들더라고요. 예. 화장품 이런 지금 콜라보를 대고 있어 사람들한테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밀가루와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판매량보다는 원재료와 그다음에 그런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 강세인 국면이기 때문에 원가는 조금 오르고 있지만 워낙 강세로 인해서 내년도 올해 정도의 마진율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도 괜찮다. 네, 본업도 큰 변동이 없지만 워낙 강세의 수혜를 보면서 올해만큼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 없습니다. 빠르게 갑시다. 다음 백준기 연구원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으셨는지. 네, 저는 일단 세아제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세아제강은 말 그대로 강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쇠로 된 파이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크게는 이제 에너지용 강관, 뭐 배관용 강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제가 하기보다는 그냥 좀 넘어가고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보시면 그 풍력 타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풍력 타워가 보면 이제 날개 부분이 있고 이제 타워가 있고 거기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모노파일이라고 하는 그 쇠파이프 크게 이제 꽂아놓은 형태도 있고 자켓이라고 해서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아제강이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아제강 같이 굴뚝 주고 이제 좀 재미없다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 이제 새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열의가 있다 보니 태아제강이 신규로 진입하는 풍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태아제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M&A 이슈가 있었나요? 이게 지금 순천 공장에서 3만 톤 정도의 이 대형 후욕관광 캐파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신택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공장에서 그 아까 보여드린 자켓용에 들어가는 핀파일 요 캐파 증설을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파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앞서서 질문했던 다음 내용은 그 다음 주목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언급해 주신 내용이죠. 네, 그 그림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형태인데요. 최근까지 뭐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가 성장률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뒤에 이제 그림 보시면 하츠라고 하는 기업을 이번에 가지고 왔어요. 예. 하츠라고 하는 기업은 후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집에서 뭐 고등어 구우시든지 이제 요리를 하시다 보면 연기가 엄청 나는데 그 부엌 캐비넷 위에 이렇게 틀면 공기가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 후드 산업에서는 하츠가 국내 1위 사업자인데 최근에 경쟁 업체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올해 상반기 때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또 마진율까지 좀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하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츠가 오랫동안 이런 공기 순환에서 연구를 해오고 R&D가 쌓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최근에 내놓은 환기청정기라고 하는 그 기기가 있는데요.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만 순환시켜주는 거에 비해서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되기 때문에 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기 좋은 제품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KG 모빌리언스부터 해서 대한제분, E&D, 세아제강, 라운피플, 하츠까지 내년도 2021년도 스몰캡 팀에서 전망하는 6가지 종목을 선보였고 사실은 이 6개 외에도 수많은 기업을 탐방을 다니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 외에도 계속적인 종목 발굴은 진행된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 스몰캡 팀의 종목들을 좀 듣느라고 잠시 소홀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제약주들도 주가들이 괜찮게 오래 흘렀잖아요. 분위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전통적인 제약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실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이런 뉴스 플로우들에 따라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영역에 우리 한국 시장은 단기 투자자들이 너무 질비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종목별로 변동성이 큰 영역이긴 한데 전통적인 제약사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실적 반등이 가장 빠르게 나왔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소비 심리라든가 숫자적으로 가장 좋았던 섹터가 제약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전통 제약사들이 코로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숫자가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수적인 예를 들어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당뇨약이란 거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한 달에 병원 한 번 방문해서 약을 타시던 걸 뭐 2개월 또는 3개월마다 이렇게 주기만 바뀔 뿐 처방은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제약사들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이런 전통 제약사들이 대부분의 매출이 그런 만성질환에서 오기 때문에 만성질환 처방은 견조했다. 따라서 제약사들의 탑라인은 유지되는 환경에서 판관비가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 대상으로 영업사원들의 그런 비용 지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익 성장 또한 상반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했고요. 사실 백신과 관련된 녹십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약사들이 이러한 엽기적 효과 때문에 내년에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건 좀 어렵다라고 봐서 상대적으로는 투자를 지양할 것을 권고드리고요. 아까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백신 CMO 쪽 녹십자라든가 SK 케미칼은 아직 본격적인 실적 발생 전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코로나 테마가 약간 꺾이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예. 연말 연초에 오히려 이러한 녹십자, SK 케미칼 같은 백신 관련 기업들, CMO 업체들을 담아 두시면 내년 상반기에 특히 어닝 모멘텀 강도가 가장 구간이 온다. 그러니까 1년 전 떠올려 보면 1년 전에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가 인기 없을 때 같은 논리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를 추천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업종이 2019년도에 어닝이 안 좋았지만 20년도에 실적 성장, 고성장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2020년 상반기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은 똑같은 관점으로 백신 CMO 업체, 녹십자라든가 SK 케미칼이 내년 상반기 대장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실적 어닝 모멘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들이 어닝 모멘텀이 충분히 발휘돼도 남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기이한 현상인데 의료기기 업체들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의료기기 업종은 순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영향으로부터 방어하는 모습을 저희가 되게 잘 보였는데 의료기기 업종은 주가나 실질적으로 다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의료기기 업종 중에서도 이제 뷰티케어 업종만 보더라도 톡신이나 필러 같은 쪽은 굉장히 잘 방어하면서 실적이 괜찮았었거든요, 주가도. 예. 근데 이제 순수 에스테틱 의료기기, 이제 뭐 리프팅 기기라든지 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수출 쪽 비즈니스가 워낙 큰 종목들인데 이제 해외에서 셧다운, 락다운 등 이런 물리적인 제약들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고객사에서 수주가 없었다든지 혹은 이제 뭐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뭐 한 시간에 10명 내외로 예. 뭐 시술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물리적 제약들이 발생하면서 뷰티케어 내부에서도 조금 괴리가 발생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와중에 뭐 톡신 필러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만 에스테틱 의료기기 쪽이 내수 쪽은 저희가 회복된 걸 확인을 했는데 예. 수출 쪽이 안 붙었었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는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지역으로도 수출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실적이 개선세에 들어섰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제약 바이오 코로나 위주 이제 19 관련주 위주로 증가를 했다면은 이제 수출 쪽 비중이 컸던 의료기기, 특히 에스테틱 의료기기라든지 네. 혹은 이제 임플란트, 중국 쪽 비중이 큰 임플란트 이런 업종들에 이제는 다시 관심을 가질 시기가 도래한 게 아닌가라는 종목은 생각을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일단 뷰티케어 쪽은 저희는 뭐 당연 톡신 대장주로 휴젤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이 휴젤 다음으로 이제 에스테틱 의료기기로는 클래시스, 네. 그리고 임플란트로는 내수랑 중국 쪽 비중이 매우 큰 이제 덴티움을 저희는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기기로 분류되었던 뭐 진단이라든지 뭐 호흡기 치료 뭐 이런 쪽 기기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그 진단시약 쪽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좀 일단 구분하셔야 될 거는 팬데믹 1년차 때는 분자 진단시약 소위 말하는 PCR 방식의 뭐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년차, 3년차로 갈수록 분자 진단보다는 이 항원 검사 방식, 그래서 얼마 전에 출시한 셀티온의 진단 키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 SD 바이오 센서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2년차, 3년차 때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PCR 방식의 시약은 아마 실적이 이제 뭐 거의 고점을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주가적으로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뭐 셀트리온, SD 바이오 센서 같은 항원 진단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또 중소형 스몰캡 쪽에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커버했던 영역의 섹터들 종목들 중에서도 내년도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에 대한 본인들이 커버하는 종목들 중에 혹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 긍정적인 관심 뷰 유지되는 종목들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예. 저희 내년에는 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반도체. 그러니까 산업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을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네. 이제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코로나로 약간 지체되었던 그런 칩 메이커들의 이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러게 이제 될 거를 예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그러니까 IT 쪽이 이제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예.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저희 팀원들까지 얘기를 드리면, 네. 그리고 저희 이현동 위원이 이제 섹트레가의 우주 산업, 이건 상당히 좋아하는데, 예. 그런 우주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눈여겨 볼 만한 게 소비 리바운드. 저희 뭐 백준기 위원, 이현등 위원 저 소비 트렌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걸 사는지. 내가 늙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업체들도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제 추천을 드리고, 소비 리바운드가 될 수 있는 소비재 관련 기업들도 예. 내년 내년 까지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로드 투 리커버리라는 우리 NH 2021년 전망에 걸맞는 종목들 계속 발굴하는 전사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 다음 영상이요, 바로 테크입니다. 반도체 산업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디스플레이, 핸드폰,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반도체, 소위 D램과 낸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과연 D램 가격에 대한 반등은 언제부터 나올 건지, 삼성전자의 투자 행보, SK하이닉스의 투자 행보,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룡 테크 두 기업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짰는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죠. 이제 어떤 행보를, 어떤 공격적인 투자 발표가 좀 있는 건지, 가능성은 있는 건지, 기타 등등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도 다음 영상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좀 시간은 부족합니다만은 종목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에도 좀 좋은 종목들 잘 발굴해 주셔가지고 또 이 성공 투자하시는데 우리 스몰캡 팀과 제약바이오 팀이 큰 조력자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숨가쁘게 또 달려가야 됩니다. 다음 영상 테크입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